이번 시간은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의 특수 실천 분야 중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 세 번째,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특수 실천 분야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이번 첫 시간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와 사회적 경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졸업 이후에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복지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지역사회 복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원칙을 볼 텐데요. 구성을 잠깐 보면은 먼저 협동조합이 있고 공제조합, 그 다음에 결사체, 재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인 목표이고, 독립적인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의 배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지역사회 복지를 본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업적인 것과 비시장성, 그리고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부분에서의 조직의 성격과 그 다음에 상업적과 비시장적이라고 하는 경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라운드에 있는 부분이 법인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지하경제가 있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자조집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규제와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가운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고, 비영리 조직이 있고, 재단과 법적인 자선단체가 있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비사회적 경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운드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바로 비사회적 경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확실한 사회적 경제의 구성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중간 톤이 바로 불확실한 사회적 경제, 다시 말하면 사례별의 분석을 요망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경제적 자조집단, 자선단체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니낙스와 토이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의 원리는 사회적 목적을 먼저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대안적인 자원 분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소유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사회적 소유권에 기초한 참여주의 모델을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는 가치적 차원에서 호혜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의 동원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본다면 세 가지 원리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사회적 목적과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소유한 가운데가 바로 소셜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바로 복합 목적과 복합 이해 당사자, 복합 자원이 바로 세 가지의 특성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신사회적 경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제반 조직들이 취약계층들에게 노동을 매개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들이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적 개입이 취약해지자 활동가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조직했다는 점에서 자생적인 지역사회 복지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역사적 발전과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나온 문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빈곤과 사회적 유대의 해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생산성과 이유는 곧 분배와 민중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이 등장하고 뉴 하모니와 같은 이상촌이나 또는 파밀스테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산과 주거 그리고 여가가 결합된 노동자들의 복합적 커뮤니티도 나타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확장된 사회보험이나 보험회사들은 공제조합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으며 협동조합들은 각 영역에 존재하는 바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다시 주목을 갖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와 신사회적 위험이 가져온 문제에 지역사회에서 대응을 모색하던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죠. 구사회적 경제와 신사회적 경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신사회적 경제는 20세기 후반 이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시장화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서유럽에 비해서 동유럽은 사회적 경제의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미는 연대경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사회적 경제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해방 이전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개나 금융조합, 또 이상촌운동, 민간사회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이 조직화 시도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실제 대규모로 조직되었죠.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차츰 동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1937년 전시동원 체제와 함께 종료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직장에서 소비조합, 신협으로 조직이 되고요. 1970년대 의료협동조합이 확장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노동자협동조합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하고 1996년도죠. 자활사업의 등장과 민간 파트너십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가 되었고 2012년도 협동조합 개범법이 생기고 협동조합의 등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조직화 경험으로 본다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수도권에서 조직된 빈민 밀집 지역의 주민운동의 경험을 해서 다시 말하면 현장의 실천을 넘어 지역 자활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라는 제도화된 사례를 낳게 됩니다. 1970년대 전후에는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주민 조직가들이 조직되고 소위 알린스키의 민중조직론에 입각한 훈련을 받고 빈민 밀집 지역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빈곤층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로로 의식고양과 스스로 능력을 구축하기, 집합적인 역량 강화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조직화에 대한 경험으로는 여러 유형들만 살펴보면 주민생활 실태 조직과 욕파, 철거 또는 이슈, 이 투쟁에 대한 지원, 기초생활 서비스 확보를 위한 사업과 근거지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볼 수 있습니다. 빈민 밀집 지역 주민 조직의 주요 사례를 중에는 지역 특성과 조직화 시작을 중심으로 시흥의 보금자리, 관악구의 남곡지역, 강북구의 하월곡동, 성동구, 금호, 행당, 하왕에 대한 작업들 중에 대규모 빈민 밀집 지역의 현재는 재개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보면 사회적 기업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과 200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바로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1999년도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국기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제정되면서 그 안에 자활사업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산공동체 운동을 정부가 수용해서 노동연계복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활기업은 전형적인 WISES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자니까 나중에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자활기업이 성장하면서, 자활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인증이 아닌 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부분을 자활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3분의 1 이상이 진행되어 있고요. 단 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상인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이 되고, 자활근거사업단 시절에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7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볼 수 있는데, 중앙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법적인 근거인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또 향토문화, 또 자연자원 이런 등을 통해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과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 상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하고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의 1인분 지분은 30% 이하여야 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해서 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출자자의 70% 이상이, 그리고 고용노동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기업은 공모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예비마을기업과 광역지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바로 마을기업은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협동조합이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NPO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바로 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던 풀뿌리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 특별법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직의 거버넌스도 기존의 협동조합들과는 다른데,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회원과 노동자, 관리자 등 직접적인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주요 사업에서는 정의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요 사업도 표를 참고하셔서 좀 더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이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